이번에는 16국 북조 시대 제도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후한분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어서 16국 북조 시대의 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어서 북이균전제와 북제균전제 사료를 읽어보면서 북이균전제, 북제균전제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16국 북조 시대 문화를 살펴봅니다. 16국 북조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 문화의 공존과 동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족의 문화가 중국 문화에 준 영향을 살펴봅니다. 5. 호한분치. 호한분치는 현재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말로는 일국양제라고 합니다. 한 나라에 두 가지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근대 시대에 이민족들이 중국의 일부 혹은 전체를 지배했을 때는 대개 이민족들의 제도와 중국 제도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의 제도로서 유목민을 통치하고 중국의 제도로서 중국인 즉 한족을 통치하는 것을 호한분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호한분치는 기존의 학자들은 16국 북조시대 때 처음 시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전한과 후한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진시황제의 진나라도 이러한 정책을 취했을 겁니다. 이민족들은 자기네 군연지배 체제로 다루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성급 행정구역인 도는 이민족 거주지에다 두어지는 행정조직이죠. 이뿐만 아니라 속국도위, 속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혹은 사흉노중랑장, 호오한교위 같은 이들을 둬서 이민족들은 최대한 그 사람들의 제도를 인정을 하면서 군사적인 통치를 행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건 중국의 한인왕족, 한족 왕조 입장에서 본 호한분치이고 이민족의 입장에서 본 호한분치를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전조의 호한분치입니다. 먼저 사료 원문을 읽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좌우사예 각령호 20여만 만호치 1내사 범내사 43 선우 좌우보 각주 6이 10만락 만락치 1도위 좌우 사례를 설치하고 각각 20여만 호를 관할하게 하고 1만 호마다 내사 1인을 두어 대략 내사 43개를 설치하였다. 선우 좌우보가 각각 6이 10만 낙을 주관하고 1만 낙마다 도위 1인을 두었다. 여기 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시기는 흉노가 세웠던 한 전조의 두 번째 군주 유충 시기의 통치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평양이라고 하는 지역을 평양 하동과 같은 지역을 지배했었고 아직 중국 화북지방을 점령하기 이전 단계입니다. 이때 유충은 사예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사예교위라고 해서 전한과 후한 시대 때 수도를 주변으로 한 경기 지역에 설치했던 게 사회교위였죠. 그래서 여기서 중국인들이 사는 지역을 좌사예와 우사예로 나누게 되고 그 사예 밑에는 내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 20여만 호를 거느리게 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우 좌보와 선우 우보를 두어서 여기선 6이라고 하는데 6개의 이민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만 그냥 뭉뚱그려서 흉노를 비롯한 이민족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10만 락, 락은 호와 똑같은 뜻입니다. 락은 유목민의 이동식 천막 텐트를 락이라고 하는데 각각 10여만 락씩을 거느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 밑에는 도위를 두었다. 도위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관직인데 군에 설치하는 무관을 도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두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좌우 사의 밑에 있는 내사를 두어 중국에 있었던 당시 서진시대 때 있었던 군용지배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원래는 내사가 아니라 태수여야 되는데 여기 이 지역이 경기 지역이다 보니까 경기 지역에 통치하는 관리로서 태수라는 명칭보다 내사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우가 있었고 대선우 밑에는 선우 좌보와 선우 우보가 있어서 각각 이민족 10만 락을 두었는데 여기서 도위가 비록 중국의 무관직이긴 합니다만 무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우 좌우보가 통치하고 있는 이민족은 즉 군사 조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이거는 몽골공원에 있었던 유목국가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군사 조직으로서 일반 지방 행정 조직을 대신하는 게 큰 특징인데 여기서도 이런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한 전조의 호한분치는 중국인들을 좌우 사예와 내사라고 하는 중국식 행정 조직을 통해서 통치했었고
흉노를 비롯한 이민족은 선우, 밑에 있는 선우 좌우보가 각각 이민족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거는 군사조직, 도위라고 하는 군사조직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한 전조의 호환 분치 제도입니다. 이어서 다음에 유효가 관중 지역을 지배했을 당시의 편제를 보게 되면 치 선우대 우 위성 배 대선우 치 좌우 현왕 이하 개이 호갈 선비 저강 호걸 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우대를 위성에 설치하여 대선우를 임명하고 좌우 현황 이하의 관직을 설치하되 모두 호갈 선비 저강의 호걸로서 우두머리에 임명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수에 있는 위성이라고 하는 지역에다 선우대를 설치하고 밑에 좌현왕, 우현왕, 좌현왕과 우현왕은 그 이전에 흉노에 있었던 관제입니다. 대선우 밑에 좌현왕, 우현왕, 좌농려왕, 우농려왕을 비롯해서 여러 관직이 있었는데 이거는 흉노의 옛 관제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흉노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관직에 원래는 군주씨족, 즉 선우를 배출했던 허연제 혹은 도각이라고 하는 이 집단들이 이 관직을 독점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호, 갈, 선비, 저, 강 등 여러 이민족의 우두머리한테 이런 관직을 주었다라고 하는 게 큰 차이점이죠. 이것은 아마 유효가 장안의 수도를 정했을 당시에 상당수 흉노인들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서 유효제기를 읽어보면은 당시에 관중 지역에 있었던 저, 강 일족들을 정복한 다음에 자기의 밑에 편제를 하거나 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보면서 좀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요약하면 한 전조의 호환분체의 특징은 유목민을 군사조직으로 통치한다. 이게 선우대, 진, 호군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한인 중국인은 군현 조직으로 통제하는 게 한 전조의 호환분체의 특징인데 이건 다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료는 남양의 독발 이록고 시대의 군사와 농사의 분담입니다. 이록고가 즉위한 지 2년 장정에서 용이 나타나고 기린이 수강에서 논이 일었다. 이때 신하들이 즉위를 권하니 융한 5년에 하서왕을 참칭하였다. 그 장군 유물윤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 우리의 선대군주들은 유삭에서 시작하였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좌임의 옷을 입었으며 관면의 법도도 없었고 거주지를 자주 옮겼으므로 성읍의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능히 천하를 반으로 나누고 외국의 위험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호를 세워 진실로 하늘의 뜻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서 편안히 거주하는 것은 자손을 위한 계책이 아닙니다. 창고의 곡식과 비단은 적들의 야욕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 먼저 군사를 일으키고 처음으로 자립하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니 진승과 항적의 전례는 멀지 않습니다. 마땅히 진인, 즉 한인 중국인을 지칭합니다. 을 여러 성에 두고 농사와 길쌈에 종사하도록 독촉하여 궁극의 재원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우리는 전법을 익혀 항복하지 않는 자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만일 그 적들이 우리보다 강하면 우리는 거점을 옮김으로써 그들의 예목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록고는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에서 빨간 글씨가 되어 있는 게 핵심입니다. 남양에서도 하서회랑 지역에 있었던 한인들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러 성에 이들을 정주시키고 농사와 길쌈에 종사하게 되는 생산활동에 종사시키고 이 독발부를 비롯한 선비 등 유목민들은 평상시에 목축생활함과 동시에 전쟁 연습을 하면서 통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주변에 있는 세력보다 힘이 약하게 되면은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유목민의 사고방식이고, 이 남양이 지배했던 지역은 하서회랑 지역에서도 한두 개 정도 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하서회랑 지역에 살았던 한인들 숫자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자기네들이 통치하는 한인들이 자신들을 위한 물자 생산에만 종사시키고 유목민들은 정거생활, 정주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유목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군사훈련을 평소에 갖추는, 그래서 피정복민인 한인들은 생산에 종사하게 하고 정복민인 독발부를 비롯한 선비인들은 군인으로 하는 군민 분리로 선비인은 군사, 한인들은 생산을 담당하는 이중적인 통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는 동이 고안의 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비병사들에게 선비어로 한인들은 너희들의 노예다. 남자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농사짓고 여성들은 너희들을 위해 길쌈한다. 그래서 먹고 입는 것을 바쳐
너희들이 따뜻하고 배부를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들을 그렇게 억압하느냐라고 말했다. 그리고 고아는 한인들에게 한어로 선비인들은 너희들의 손님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한 줌의 곡식과 한 필의 옷감을 주면 평화와 질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은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준다. 왜 너희들은 그들을 미워하느냐라고 말하였다. 흔히 이 사료는 동일대 때 호한 즉 선비인과 한인들, 중국인들 사이에 갈등이 첨예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료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사료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선비인들 아래에 한인들이, 여기 노예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생산활동에 종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선비인들이 군사 집단이 되었고 한인들은 선비인들을 위해서 생산에 종사하면서 선비인들의 일종의 군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는 남양의 사례처럼 선비를 비롯한 유목민들은 군사, 한인들은 중국인들은 생산에 종사하는, 이래서 두 개로 나눠서 통치하는 방식이 이 호안분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16국 북조시대 때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남조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지만 9년지배 체제가 좀 많이 바뀌는 형식이 있습니다. 원래 9년지배 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황제 또는 조정에서 각 지방의 지방관, 주로 지방장관과 지방차관을 임명해서 파견한다. 그리고 인사권을 무기로 이 지방관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중앙정부의 명령을 관철시킨다. 두 번째, 이 지방관들이 권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을 몇 개로 쪼갠다. 지난 시대 때는 이거를 군정과 민정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은 군태수 같은 경우는 민정을 맡아서 처리하고 도위 혹은 군위가 군사행정을 맡아서 처리합니다. 그 밑에 있는 현에서도 현령, 현장, 현승이 일반 민정을 담당하고 현위가 경찰과 군사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죠. 그 이후 시대에는 감찰 혹은 교육 등등으로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특히 권력을 군사와 일반 행정을 동시에 장악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임기제입니다. 사실 지난 시대 때 임기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남북조 시대에는 지방관 임기가 6년이었다가 나중에 수당시대 이후에는 3년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피제, 본적주의 회피제도. 그 지역 사람을 그 지역의 지방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시대에는 이것과 좀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 시대에는 지방관들이 군대를 통솔을 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군을 겸임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었던 민정과 군대 지휘하는 거를 동시에 겸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남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당시에 전란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자사와 군태수들이 장군을 겸하거나 군대를 지휘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관의 본적지 임용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 지역 출신의 유력한 토호들을 그 지역의 태수나 현령으로 임명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소왕국처럼 그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서는 북조 시대 때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남조 시대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남조 시대에는 주로 왕조 교책이나 전란기 때만 잠깐 있었던 현상이고, 체제가 안정되면은 다시 이런 회피제를 계속 관철시키는 데 비해서 북조의 여러 나라, 특히 북위 같은 나라는 정권이 안정된 다음에서도 이런 본적지 임용 현상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을까? 북위 같은 경우는 원래 부족들의 조직을 인정하고 그 부족장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는 제도였는데, 아마도 중국인한테도 마찬가지로 너희 지방에서 너희가 힘세냐? 그럼 네가 우두머리 해 라고 하면서 그 지방 세력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대신 무력으로 그들을 견제하면서 그들에게 세금과 요역, 군역 같은 거를 징발하는 데 만족했던 정책을 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독 제군사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도독과 제군사 사이에는 지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독 형주 제군사, 도독 형양 제군사, 이런 식의 지명이 들어가겠는데, 이거는 도독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의 군사를 총괄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독제군사라고 하는 관직은 사실 후한 말, 본격적으로는 위나라 때, 삼국시대 위나라 때부터 만들어졌던 관직인데, 전란의 시대 때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주로 지방관들에게 이런 도독제군사의 직함을 줍니다. 이건 남조와 북조 마찬가지로 있던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종실제왕의 출진 현상이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서진시대와 남조시대를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국을 황제지배체제인데 황제가 해야 될 세 가지 덕목이 있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시기 질투, 황제 자리를 넘보는 자는 무조건 제거하라. 두 번째는 권력의 독점, 권력은 아들, 형제와도 나누지 않는다. 세 번째, 무책임, 책임은 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신하들한테 있다. 여기 중에서 이 두 번째인데, 서진시대 때 조위 이를 쿠데타를 통해 서 고평등의 사변이라고 하는 쿠데타를 통해서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을 한 다음에 사마씨 일족들을 중요한 권력을 줘서 황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취합니다. 그러나 파랑의 난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남조에서도 이런 종실제왕에게 권력을 주고 중앙과 지방의 군대를 지휘하거나 지방관에 임명하도록 하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남조 같은 경우는 황실 일족들이 갑자기 그 군대를 장악한 다음에 황제 자리에 올랐는데, 이들의 지지 세력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그나마 황실 일족들이 중앙과 지방에 있는 군대를 장악을 해야지 그나마가 체제가 돌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즉 정체성과 지지가 약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실제왕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 남조의 네 나라 모두 망했죠. 특히 양나라 같은 경우는 양무제가 후경의 군대에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를 보냈지만 서로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있던 종실제왕들의 군대가 모두 연합해서 후경의 군대를 격파했었으면 양나라가 그렇게 심하게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이런 막장 드라마 펼쳐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거를 버리지 못했던 게 취약한 황실의 지지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했었고, 심지어는 오용씨가 세웠던 전현에서는 종실군사 봉건제라고 해서 뭐 사료용어로 뭐 군봉이라고도 하는데, 아마도 이민족들, 선비, 흉노를 비롯한 여러 이민족들을 종실 일족들이 어느 정도씩 나눠서 관리하는 이 체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향적으로 보면은 종실제왕의 출진 혹은 종실제왕들을 중앙과 지방의 고관으로 임명하는 서진, 동진, 남조 계열과 유사하게 보이죠.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유사합니다만 이건 사실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중국에서는 황제가 권력을 독점한다. 근데 이 시대에는 자기 가까운 일족이었던 종실제왕들과 권력을 나눠 먹는다, 분점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는데, 원래 중국에서 황제 혼자 모든 권력을 혼자서 독점한다는 의미에서 중국의 정근대 시대 중국을 가산제 국가라고 합니다. 가산, 집안의 재산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천하, 중국에 있는 모든 게 집안의 재산이다. 누구의 재산이냐? 황제 개인의 집안 재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게 가산제 국가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유목국가 입장에서도 똑같이 가산제 국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산제 국가는 집안 재산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국에 있었던 국가의 가산제와 의미가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황제 혼자 중국에 있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게 자기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가는 자기 군주 시족 일족들이 공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주였던 선우나 카간도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밑에서 있었던 여러 사람들도 여러 관직 직함과 아울러서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족들이 유목민들을 일부씩 나눠 먹게 되고 국가의 중요한 관직을 군주시족 일족들이 차지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흉노에서는 흉노 선우를 비롯하여 좌현왕, 우현왕, 좌농녀왕, 우농녀왕 등등등 이런 관직들을 군주시족 일족이 다 해먹는 거죠. 이거는 뭐 나중에 기록을 보게 되면 돌궐도 마찬가지고, 아예 칭기스칸 일족들 같은 경우 몽골 고원 지역을 통일한 다음에 유목민을 천호 조직으로 나눈 다음 일족들이 칭기스칸이 자기 아우들과 아들들에게 천호를 분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안 재산은 군주시족 일족의 공유물인데 각각 나눠 먹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층이나 양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그 이후에 있던 사건이 공사사송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편호지배체제라고 하는 게 있었죠. 편호지배체제는 재민, 모두 경제적으로 평균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 국가의 모든 백성들을 되도록이면은 농민, 경제적으로 되게 비슷비슷한 형편을 지닌 농민으로 편제하고, 이들에게 국가에서 토지를 나눠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금, 노동력 징발, 이걸 요역이라고 하죠. 군역 부담하게 하고 이들이 잘 살지도 못 살지도 못하게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서 체제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못하는 그런 세력으로 유지한 채 관리하는 체제를 표노제민 지배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계 호족만 있는 거죠. 민적이라고 하는 한계 호족만 있는데 이 시대에는 다양한 호족이 있었습니다. 따로 일반 호족과 분리가 돼서 병호, 군호라고 불렸던 세력이 있습니다. 사가, 병호, 진호, 부호, 성민, 진민 명칭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 백성들과 다른 호족으로 편제를 해서 전문적으로 군인 신분을 세습하는 집단들입니다. 이게 동진남조에서는 군인들을 일반 백성들보다 한 단계 낮은 일종의 천민 비슷하게 하층민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반면 16국 북조시대 때는 정복민이었던 그 이민족 자체 전부가 다 군호 세습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층민이 아니라 사실상 지배층이죠. 이 점이 다르긴 합니다만 병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칭을 가졌던 공사 사숙민이 있습니다. 이호, 자포, 예호, 기자코, 악호, 태상민, 염호, 금호, 역호, 별호, 둔호, 금운공교호, 목호, 잡색 역예호, 평제호, 사호, 능나호, 세견호, 나곡호 이런 호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런 호자는 특별하게 무슨 일을 하는 그런 가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악호 같은 경우는 음악을 연주하는 호입니다. 태상민도 악호와 같은 뜻입니다. 염호는 전문적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가구들을 염호라고 하고 금호는 사금을 채취하는 호를 금호라고 합니다. 역호는 중요한 역을 관리하는 호를 역호, 둔호는 둔전에 종사하는 호, 금은공교호는 금은 수공업 제품을 만드는 장인들의 가구를 말합니다. 목호는 목축을 하는 가구들, 사호는 절에 예속이 된 절의 생산을 담당하는 호, 능나호, 세견호, 나곡호는 모두 비단을 생산하는 가구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직업에 따라서 이런 독립된 호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일부는 남조에서도 이런 병호, 군호나 일부호는 존재했다고 하는데 특히 북조에 이런 호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대와 아마도 서진 시대까지 하나도 어쩔 수 없이 군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세습군호, 즉 사가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북위를 비롯한 북조의 여러 나라들은 이거를 생산별로 세분화해서 이런 다양한 직역호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편호 지배체제와 다른 지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만든 게 몽고에서도 보면은 뒤에 치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다루가치부터 해서 바우루치 등등등 해서 치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전문적으로 하나의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통치 방식이 아마 유목민만의 독자적인 통치 방식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시대에 인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부족한 인구에게 특정한 일을 국가 권력이 강제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세한 집단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북위시대 때 양천제라고 해서 일반 양민과 천민들로 나누는 제도가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건 자료가 좀 부족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역대 균전제를 비교한 표입니다. 북위시대 때는 정남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 성인 남성들에게 노전 40무와 상전 20무, 상전을 줄 수 없는 경우는 마전 10무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내에게는 노전 20무, 노비들한테는 노전 40무와 상전 20무 또는 마전 10무를 주게 됩니다. 소한테도 토지를 주네요. 30무씩 토지를 준다라고 합니다. 수나라 때 이것도 부부에게 남성에게는 노전 80무, 상전 20무를 주었고 아내한테도 노전 40무를 주었다가 양제시대 때 없애게 됩니다. 당나라 때에도 정남에게는 구분전 80무, 영업전 20무, 중남에게는 구분전 80무, 영업전 20무를 주었다고 합니다. 당나라 시대 구분전은 바로 북위 때부터 수나라 때까지 있었던 노전을 명칭만 바꾼 것이고 영업전은 상전 또는 마전의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숫자까지 외우라라고 하고 싶지만 설마 시험 출제자들이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정남 북위시대 때 정남이 노전 몇 무를 가지고 당나라 때 구분전 몇 무를 가진다 숫자를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음으로 북위 균전제 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남부 15 이상 수 노전 40무 부인 20무 노비 의량
정우 1두 수전 30무 한사우 소수지전 솔배지 삼역지전 제배지 이공경자급 환수지 영축. 위서시까지에 있는 기록인데 번역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남부가 15세 이상이 되면 노전 40문을 받고 부인은 20문을 받으며 노와 비는 양인의 규정에 따른다. 이것은 똑같이 남성이면 40무, 결혼한 여성이면 20무를 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정우는 한 마리당 30무를 받되 4마리로 한정한다. 주어지는 전은 대개 그 규적에 배를 주고 삼역지전의 경우 그 규모에 다시 배를 주어서 경작과 휴작, 즉 윤작과 환수 때에 넘치거나 모자라는 토지를 보충 공급한다. 이 사료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거죠. 성인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각각 40무와 20무의 토지를 준다. 이거는 괜찮은데 노비에게도 똑같이 토지를 준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소한테도 토지를 준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노비와 소에게도 토지를 주면은 누가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일상적인데, 만약에 제가 평범한 농민이라고 하면은 제가 국가로 받는 토지는 노전 40무와 결혼했으면은 부인 것까지 합치면 60무가 되겠죠. 여기다 소 한 마리가 되면은 90무의 토지를 경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데, 문제는 노비는 숫자 제한 없이 무한정 일반 토지를 준다. 그럼 노비를 소유한 사람들이 엄청난 대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소도 4마리 한정한다고 하는데 4마리 다 치면은 120무. 그래서 이건 당시에 대량의 가축과 노비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민족의 최상층 지배층이나 혹은 한인 호족들, 각 지방에 있는 토호들이 유리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균전제는 제가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전에는 지난 시대 때 있는 수전제와 북위부터 당대까지 균전제는 모두 일반 농민들한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산주의의 일종의 경제적 평등? 그런 식으로 배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구조를 따져보면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면적의 토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정들을 보게 되면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대토지 소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시대 때 수전체제도 장가사랑간에 보면 자기에 따라서 자기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받죠. 그래서 자기가 1급부터 6급 사이가 되면은 급수가 하나 올라갈 동안에 1경씩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5경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에 따라서 주로 이런 사람들은 관리들이겠죠. 관리들이 저런 국가로부터 대토지 소유를 인정받게 되는데, 이거는 부기균전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노비 1000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40무라고 하면은 4만무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소까지 있으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당대의 균전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기균전제는 모든 농민들에게 똑같은 면적의 토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생산 인력인 노비와 소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대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있는 거는 해석이 좀 모호한데, 이 당시는 지금처럼 토지를 매년 경작을 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절반을 나눠서 한쪽은 놀리고 한쪽은 경작하고, 혹은 이거를 3분의 1로 쪼개서 하나를 경작하고 2개를 놀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농법, 중세 유럽에 있는 삼포제와 비슷한 농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장가사난간을 보게 되면 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미 지난 시대 때에도 이런 농법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아직 시비법이라든지 농토의 비옥도, 토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직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농토를 둘, 셋으로 나눠서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필요한 토지를 더 주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있는 제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수전자 남부 1인 급전 20무 과시여 종상 50수 조 5수 유 3근 비상지토 부급 1무 의 법과 시 유조 노각 의량 한 3년 종필 불필 탈기 불필지지 상유지분 잡시여과 급 다종 상유자 불금. 처음으로 전을 받는 자는 남부 1인의 전 20무를 지급해주고
여종을 모종할 것을 부과한다. 상은 뽕나무죠. 50수. 조는 5주. 유는 3근을 심는다. 상을 심을 수 없는 땅에는 부마다 1무를 지급하여 법에 따라 유와 조를 모종하도록 한다. 노는 각각 양의 기준에 따른다. 3년으로 한정해서 심는 것을 마치도록 한다. 마치지 못하면 그 마치지 못한 땅의 분량을 뺏는다. 뽕과 버들나무를 심어야 할 땅의 분량에 섞어서 여과 뽕나무나 버들나무 이외의 과일을 뜻합니다. 를 모종하거나 그 종보다 많이 뽕나무와 버들나무만 심는 것은 금하지 않는다. 여기서 뽕나무에서 누에를 쳐서 비단 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농민들로부터 좁쌀이나 보리, 밀 같은 이 주곡과 아울러서 뽕나무 치는 것을 장려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로부터 세금으로 공과 비단 혹은 비단 실을 납부하게 하는 이런 수지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북위에서 마포 일반 거친 포를 생산하는 지역과 비단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되게 오른쪽에 제주, 청주 등지가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의 산동성 지역인데 이 산동성 지역과 그 서쪽에 있었던 기주, 상주, 회주 이런 지역이 하북 지역이죠. 이 산동성에 있는 지역과 하북에 있는 여러 주에서 주로 비단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주로 변방 지역과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던 관중 지역 원래 지난 시대, 전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다라는 말이 있었던 관중 지역이 이때는 농업 후진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주로 비단이 아닌 마포를 주로 생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북제균전제 사료를 보겠습니다. 지 하청 3년 정령 4명 인거 10가위 비린 50가위 열이 100가위 족당 남자 18 이상 65 이하 위정 16 이상 17 이하 위중 66 이상 위로 15 이하 위소 솔2 18 수전 수조조 20 충병 60 면역 66 퇴전 면조조 수서 식화지에 있는 기록입니다. 하청 3년에 이르러 령을 정하여 사람이 사는 10가를 비린 50가구를 열이 100가구를 족당으로 편제하도록 명령하였다. 남자 18세 이상 65세 이하를 정이라고 하고 16세 이상 17세 이하를 중이라고 하고 66세 이상을 노라고 하고 15세 이하를 소라고 하였다. 18세가 되면 농토를 받고 조조를 납부하며 20세가 되면 병에 충당되고 60세가 되어야 여격을 면제하며 66세가 되면 농토를 국가에 돌려주고 조조를 면제한다. 이것을 일본 학자들은 하천령이라고도 명명하게 되는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 이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10가구를 비린, 50가구를 열이, 100가구를 족당으로 기층 조직을 10, 50, 100 단위로 편제해서 통제하게 됩니다. 이런 조항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나이에 따라서 정, 중, 노, 소 이 네 개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18세에서 60세까지 의 나이에 있는 사람을 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토지를 받고 조세와 요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말로 하면 경제활동 인구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에는 18세부터 65세까지를 경제활동 인구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66세가 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국가의 퇴전, 즉 토지를 반납하고 토지를 반납했기 때문에 농토를 반납했기 때문에 농토에서 거둔 수확물을 내는 조조라고 하는 세금을 면제하게 됩니다. 일하지 못하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20살에 병에 충당하고 66에 여격을 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병이면 군인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군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를 병이라고 불렀는데 당시에는 아마도 이들에게 무기를 줘서 군대에 편입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병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북제균전제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은 그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4개 등급으로 나누고 토지를 얼마를 주고 나중에 얼마를 환수하며 그 사이에 토지를 나눠준 사람들한테는 세금과 노동력 징발을 하는 이런 수치체제가 꼼꼼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이전에도 있었고 나중에 수당시대에도 이 제도가 약간 이제 숫자만 조금 달라지게 되면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지도는 위진남북조 문화 지도입니다. 되게 북조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문석굴,
맥적산도 있고 도낭의 막고굴, 천불동, 운강석굴, 천룡상 등등이 있습니다. 동작대, 중림, 금곡 이 세 군데는 위진시대에 있는 것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지금 남아있는 게 석굴 종류밖에 없죠. 전란이 많이 터져서 나무로 만든 집은 대개 불타 없어지거나 왕조의 수도를 바꾸거나 할 때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16국가 북조시대의 문화, 첫 번째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조시대 때에도 살펴봤지만 북조와 남조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 원래 인도에서 불교는 승려들 같은 경우는 세속을 떠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수행에만 힘쓰기 때문에 세속에 있는 권력과도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 승려들이 세속 권력에 간섭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반대로 세속의 국가는 이 승려들에게 간섭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진시대 때 유명한 승려였던 도안의 제자였던 해원은 사문불경 왕자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즉 사문은 왕자, 황제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절하고 경배할 필요가 없다. 즉 세속의 군주는 세속의 군주고 승려들은 세속으로부터 간섭받지도 않고 간섭하지 않으면서 수도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북이 도무제 시대, 도무제가 1대 왕자니까 북이 초의 법관은 황제 즉 당금지 열애, 폐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폐하는 도무제죠. 도무제에게 폐하께서는 현재의 열애입니다. 열애의 아바타 중에 하나로서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열애가 도무제로 환생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유명한 왕즉불, 황제가 곧 부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아부죠. 그래서 북위에서는 불교가 처음부터 국가 권력에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조에서는 양무제 시대 때 승려들과 신자들에게 고기 먹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런 계율을 만들었었고, 이게 지금까지 중국과 우리나라 불교 승려들과 신자들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율로 발전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국가가 불교 승려와 신자들한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상당히 영향이 적었던 거고, 북조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불교가 원래는 세속과 거리를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불교, 호국불교, 왕적불 사상 이런 인도 불교와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 불교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기서 방금 전에 말했던 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원래는 세속 권력과 거리를 둬야 되는데 중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 북조에서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국가 권력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원래 승려들은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시주라고 하죠. 음식이나 그런 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얻어서 먹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끼니만 때우고 참선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중국에서는 승려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큰 비판으로 삼습니다. 심지어 정도전의 불시잡변이나 율곡 이이가 승려들을 비판한 게 그거죠. 승려들은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1일 불작 1일 불식이라고 해서 하루라도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식으로 해서 승려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게 되는 폐단이, 이들이 처음에 농사를 짓거나 채소를 키우거나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승려들이 재산, 그 가운데서도 농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들이 가지는 농토를 승려들이 일부 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소작인이나 노비들이 경작을 하게 되면서 그 불교 사원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점은 중국에서 한유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비난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거였죠. 대토지 소유를 비롯한 재물 축적. 그래서 북이 태무제, 북주 무제, 당 무종, 5대 십국시대 후주의 세종, 이 네 사람이 불교를 탄압했다라고 하는 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사상 탄압이 아니라 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노리고, 그 재산을 국가에서 환수해서 황제 개인의 배를 불리거나 중앙정부의 부족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죠. 세 번째는 원래 인도에서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는 시주해주는 사람이 좀 생각을 해가지고 고기를 주는데, 저 살생을 못하니까 고기를 못 먹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었는데, 다만 자기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거나 죽이는 장면을 본 고기는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었는데 중국에 들어오게 될 때
양무제 시대 때 신녀와 신자들한테 고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불교도들은 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와 아울러서 중국에서 경전을 번역을 할 때 원래 석가모니는 돼지고기 음식을 먹다가 식중독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독버섯 먹고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예 육식 금지를 시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에서도 그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한 다음에 바로 우경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소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 법흥왕 같은 경우는 불교가 좋아서 믿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고기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종교적인 가르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불교를 공인하고 사람들한테 고기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특히 소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니까 고기 먹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백성들한테 고기 먹는 걸 금지하고 생산활동에 종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들어가서는 또 바뀌게 됩니다. 일본은 이코토토리라고 해가지고 좋은 것을 취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승려들이 고기를 먹는 식으로 또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근대 시대에는 육식, 즉 소나 돼지, 말 이런 고기들을 거의 먹을 수 없었습니다. 뭐 가축의 수도 많지 않았고 이렇게 거의 먹지 않았고, 대신 이제 해산물, 조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먹었기 때문에 이 시대 육식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새우젓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먹었겠죠. 그래서 불교는 인도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중국에 와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불교는 인도의 불교가 아닌 중국에서 중국화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삼국시대와 신라 발해에 있었던 불교의 특징, 왕족불사상, 국가불교, 호국불교는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교적인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불교의 전파에 대한 지도입니다. 불교는 상당히 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거기 때문에 라마교라고 되어 있는데, 라마교가 아니라 티베트 불교죠. 불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승불교, 소승불교, 지금은 대승불교, 소승불교보다도 대승불교와 부파불교 등등으로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뭐 대승불교는 쿠샨 왕조의 카니시카 왕 때 융성했으며 대중구제를 목적으로 했다. 소승불교는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때 융성했으며 계율과 개인의 해탈을 중시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중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대승불교가 좋은 것이고, 소승불교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이어서 개인의 해탈만 하니까는 나쁜 것이다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불교의 원래 가르침대로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먼저 해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승불교가 중요한데, 그러다가 자기 혼자 믿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파의 세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교라고 하는 거를 중요하면서 대승불교가 발전합니다. 이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요새 개독들의 먹사들 보게 되면은 전도해라, 전도해라.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마케팅 활동인데, 이게 신자들한테 전도를 시켜가지고 이제 교세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어떤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승불교가 그 성행했을 때 대승불교 단계에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중국으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성행하게 되고, 그 전에 소승불교가 발달했을 때 이 불교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퍼져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원래 불교가 브라만교라고 해서 인도의 토착 종교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그게 두 개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둘 다 정법, 다르마라고 하는 정법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데,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의 사원이나 그런 거를 보면은 불교 사원이라고 하는데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두 개가 좀 어느 면에서는 구별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는 소승불교와 이 힌두교의 영향이 짙은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티베트 지역과 몽골 지역에서는, 여기선 라마교라고 되는 티베트 불교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로 들어와서 토착화된 불교이고 약간 밀교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좀 쾌락이라든지 그런 거를 강조합니다. 이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만든 다음에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 몽골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주 여진인들도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문화적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카시가르, 야르칸드, 악수, 키질, 쿠차, 코초, 투르판 이런 지역에 꿀들이 있었고, 하서회랑 지역에 가면은 도낭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병영사, 맥적산, 운강, 천불사, 낙양, 천불동 등 여러 지역에 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16국 시대와 북조 시대 불교에 관한 사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나라 삼국시대 위나라 명제 이후
천축, 현재 북인도와 그 인근 지역입니다. 승려 담가가라가 수도 낙양으로 들어와 불교의 계율을 가르치고 번역하였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계율의 시작이다. 중략 서진해제 원광년간에 호족 승려 지공명이 유마경 등의 불경을 번역하였으나 그 미묘한 말과 은밀한 뜻을 온전히 밝히지를 못하였다. 그 뒤에 상산 위 출신의 도안이란 승려가 매우 총명하여 하루에 불경 만여 글자를 암송하고 그 깊은 뜻을 연구하였는데 배울 만한 스승이 없음을 깨닫고 12년간 청정한 곳에서 홀로 공부하였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여 정치해진 그는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기존 불경 번역의 많은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중략 성륵대의 천축에 삼은 부도징, 불도징이라고도 합니다. 이 있었다. 젊어서 오장국에서 소승불교의 아라한에게 가서 출가하였고 유효 때에 양국에 이르렀다. 뒤에 성륵에게 존숭 신뢰되었다. 성륵은 그를 대화상이라 부르고 때때로 군사와 국정의 계책을 물었다. 그가 말하는 바에는 효험이 많았다. 도안은 일찍이 업에 이르러 부도징을 찾았다. 부도징은 그를 보고 괴이하게 여겼다. 부도징이 죽은 뒤 중국이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안은 이에 문도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신야로 갔다. 도안은 불교를 각 지역에 유포시키고자 제자를 나눠 각지 여러 곳으로 가게 하였다. 축법태는 양주로 갔고 법화는 촉으로 들어갔으며 도안은 해원과 양양으로 갔다. 도안은 뒤에 부견에게로 갔다. 부견은 평소 도안의 덕문에 흠모하던 자의 글을 보고는 높여 스승의 예를 취했다. 당시 서역에는 호삼은 구마라집 혹은 구마라십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 불교를 널리 유통시키고 하고 있었다. 도안도 그와 함께 불교는 강론하여 해석하고자 생각하여 매양 부견에게 구마라십을 불러오도록 권고하였다. 구마라십 또한 도안의 훌륭한 명성을 전해뒀고 그를 동방의 성인이라 여기고 때때로 멀리서 절하고 존경을 보였다. 도안이 죽은 뒤 20여 년 구마라십은 장안에 이르렀으나 도안을 볼 수 없음을 한스럽게 여기고 깊이 개탄하였다. 도안이 바로잡은 불경의 뜻은 구마라집이 번역해낸 것과 부절이 합치하도록 일치하였고 죽음도 이지러짐이 없었다. 이에 불교의 교리가 중원에 드러나게 되었다. 중략 이때 구마라집은 요흥에게 존숭되어 장안의 초당사에서 의학승 800명을 모아 거듭 불경을 번역하였다. 구마라십은 총명하여 변솔도 뛰어나고 깊이 사색함이 있었으며 동서의 방언에 통달하였다. 당시 사문이었던 도룡, 승약, 도황, 도표, 승조, 다명 등이 구마라십과 함께 서로 도와 불교의 그윽한 뜻을 일으켰다. 여러 심원하고 광대한 경론 10여 부에 대하여 더욱 장구를 개정하고 말의 뜻을 명확히 하였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사문들은 그것에 의지하여 학습하고 있다. 위서 성노지에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사람은 세 사람 정도가 되겠죠. 도안, 부도징, 진서에서는 불도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 그 다음에 구마라십. 이 중에서 불교 경전을 했던 구마라십이 가장 유명했고 이미 시험에 한번 축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구마라십은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고 도안과 불도징도 당시 유명한 승려였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낙양불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위세종 선무제입니다는 요광사를 건설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에 호태우가 또 영령사를 만들었다. 요광사와 영령사는 모두 궁 옆에 있었다. 또 이걸 구해 석굴사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용문석굴입니다. 모두 토목의 미를 다할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영령사는 더욱 성대하여 높이 8짝이나 되는 상이 1개, 중인과 같은 것이 10개, 옥상 2개가 있었다. 구층부도를 만들 때 땅을 파고 기초를 축조하여 아래로 황천에 이르렀다. 부도는 높이가 90장이었고 상찰은 다시 높이가 10장으로 하였고 매일 밤 조용한 시간에 검과 탁의 소리를 심리 밖에서 들을 수 있었다. 불전은 황제 정전인 태극전과 같았고 남문은 단문과 같았다. 승방은 1천간이고 주, 오, 금, 수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놀라게 하였다. 불법이 중국에 들어온 후 탐묘가 이처럼 성대한 적은 없었다. 자치통감에 있는 기록인데 여기에서 당시 소문제가 도시마다 국가에서 불교사원을 하나씩만 지을 수 있게 했는데 호태우가 요광사 이후에도 또 다른 절을 짓게 합니다. 그 이후 지배층들이 다투어서 불교사찰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숫자가 나와서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규모가 크고 화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어서 국가불교와 도교 불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산무 1종의 범란이 있었습니다. 산무 1종 혹은 산무 1세에는 북이 태무제, 북주 무제, 당나라 무종, 1종 혹은 1세는 5대 식국시대 후주의 세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불교를 탄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전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북주의 무제는 불교와 도교를 동시에 탄압을 했었고, 당의 무종은 불교와 사미교라고 하는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같이 탄압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불교만 탄압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황제가 불교 탄압을 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재정 수입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불교나 다른 종교들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몰수한 거였죠. 태무제 같은 경우는 당시 불교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도사 구겸지의 말을 들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태무제가 당시 개오의 난이 발생했을 때 장안과 그 주변에 가보니 불교 숙녀들이 여성들과 간통하고 있는 거, 뭐 그거야 뭐 봐줄 수 있죠. 그것보다도 불교 사찰에 갑옷과 무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봤습니다. 절에 웬 무기가 있지? 고 놀란 태무제는 얘네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밟아야겠다라고 해서 불교 탄압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장안을 중심으로 한 관중 지역에 있었던 수공업자들을 전부 다 성성으로 옮겨버립니다. 수공업자들을 옮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지역에서 무기 생산하는 것을 완전히 막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교 교단을 통제하기 위해서 도인통을 설치합니다. 이 도인통이 전국에 있는 불교를 총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도인통의 명칭을 사문통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중앙관서로서 소현조라고 하는 관청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주에는 주통, 군에는 군통, 도유나, 유나 등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도인통 혹은 사문통을 비롯해서 주통, 군통, 도유나, 유나 같은 관직을 임명함으로 해서 불교에 있는 승려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신라에서 불교의 우두머리들한테 국통과 주통으로 임명했던 것도 바로 북이의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북이 시대 불교 사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료를 법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또 하는 이유가 괄호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법과는 언제나 태조는 여기 도무제입니다. 총명하고 불도를 좋아하는 군주로서 곧 현재의 열애이니 사무는 마땅히 예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항상 절을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능히 도를 넓히고자 하는 자는 군주이다. 나는 천자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부처에게 절할 뿐이다 라고 하였다. 법과는 40세에 이르러 비로소 사문이 되었기 때문에 맹이라는 자식이 있었다. 조서를 내려 법과에게 더한 자기를 맹이 있게 하였다. 중략. 여기서 나오는 폐하 즉 당금지 열애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구입니다. 이게 국가에 종속된 국가불교로 변질되는 거였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운강석굴 사진입니다. 이거는 운강석굴 가운데서 20번째 굴이라고 해서 지금 외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부처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여기 나오는 부처들의 얼굴이 북이 황제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떴다라고 하는데, 북이 탁발인들의 모습을 알 수 없어서 진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용문석굴 빈양중동입니다. 용문석굴은 설에 의하면 효문제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선무제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빈양중동은 원래 선무제가 자기 아버지였던 효문제, 그리고 고구려 출신 어머니였던 고조용, 효문소 황후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자기 모습도 새긴 부처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두 개를 만들려고 했다가 세 개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공사 중이고 해서 제대로 이런 부처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막고굴로 도낭에 있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부터 왜 이런 돌산에다가 부처를 만들었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막고굴 259에 있는 불상입니다. 북이시대 때 만들어졌던 승려라고 합니다. 딱 보니까는 옷이나 이런 거는 인도 불교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네요. 막고굴 275을 교각 미륵보살상. 교각이라고 하는 거는 다리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로 교차하게 앉는 거를 교각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미륵보살이 다리를 교차하는 교각의 형태로 앉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이시대 때 도교입니다. 세조 즉 태무제입니다. 형년창을 토벌하려고 하였다. 태위 장손숭이 이것을 어렵다고 여겼다. 세조는 이에 그윽한 징험을 구겸지에게 물었다. 구겸지는 대답하였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신과 같은 무공으로 기대에 부응하였고
천신이 내린 바른 경전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군대로서 구주를 평정하고 문을 뒤로하고 무를 앞세워 이로써 태평진군을 이루어야 됩니다. 태평진군 3년 구겸지가 상주하여 말하였다. 지금 폐하께서 진군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여 정륜천궁의 법을 세우신 것은 개벽 이래 아직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마땅히 도단에 올라 부서를 받들어 성덕을 드러내십시오. 세조는 이것을 따랐다. 이에 몸소 도단에 이르러 부록을 받았으며 행차의 의식을 정비하였고 군기는 모두 청색을 사용하여 도가의 색을 따랐다. 이로부터 모든 황제는 즉위할 때마다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이 글을 보시면 북이 태무제가 도교의 도사 구겸지를 신임하게 됐던 게, 처음에 태무제가 북량을 토벌하려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장손숭을 비롯한 선비인들은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이때 최호와 구겸지는 북량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두 사람의 말대로 북량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호와 구겸지의 말을 더 믿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태평진군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태평진군이라고 하는 연호 자체가 바로 도교에 있는 용어를 본딴 겁니다. 태평시대를 만드는 진짜 군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진군이라고 하는 거는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군주의 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연호를 그 전에 이미 태평진군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의식을 도교식으로 바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도교가 거의 국가 최고의 종교가 됐다가, 이 태무제는 불교를 탄압하고 도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었었는데, 태무제가 죽은 다음에 즉위했던 태무제의 손자 문성제는 다시 불교를 부흥시켰고, 그 이후에 도교보다 불교가 중국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화의 공존과 동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학계에는 이 시대에 선비의 탁발부가 국위를 세우고, 이들이 특히 효문제 시대 때 소위 한화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해서 이들이 동화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게 됩니다.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중국 역사, 진시황제가 통일한 다음에 절반 정도를 중국의 일부 화북지방이죠, 전부 중국 전체를 이민족들이 지배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중국인들이 이민족들에게 지배를 받았다, 점령되었다,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트라우마, 충격이죠. 그래서 이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중국을 정복할 수 있으나 그들은 모두 중국인으로 중국 문화에 동화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든지 간에 중국에 왔던 외국인들은 중국인으로 동화되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게 특히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한 다음에 소수민족 정책의 근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자원일체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이건 뭐냐고 하면,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을 중화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화민족은 56개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으며 한족은 소수민족 중에 하나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화민족에 편입된 모든 소수민족은 절대로 중화민족 밖에서 벗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가 쉽게 말하면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국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중국 시민권, 중국에서 공민이라고 하죠. 중국 공민, 중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중화민족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중화민족은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민족 위에 또 민족이 있을 수가 없죠. 게다가 한족은 소수민족 중에 하나이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소수와 다수, 한족이 지금 중국 인구의 90%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90%가 소수인가요? 그럼 다수는 100%여야지 다수인가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그 두 번째 있는 거는 중화민족에 속한 그런 소수민족들은 절대로 중화민족을 떠날 수 없다, 즉 중국으로도 독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열받는 건 뭐냐고 하면은, 그리고 중화민족의 과거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문화도 중국의 문화다. 이 56개 소수민족의 조선족이 있죠. 우리와 혈통이 같은 조선족이 있는데, 이들의 역사와 문화, 즉 우리나라의 역사, 심지어는 고려와 조선 등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의 역사마저도, 그리고 문화, 한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마저도 중국의 문화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게,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 주변에 국가를 세우고 있는 나라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남북한 포함한 겁니다.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있죠.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 심지어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의 사람들이 중국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조금 산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중국의 역사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타이,
우리나라 역사가 중국의 역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그래서 중국인들이 만들어 놨던 이런 논리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외교적, 문화적, 역사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히 이 시대의 16국 북조시대 때 중국에 들어온 이민족들이 전부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동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대다수 학설이었는데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그 당시에 낙양 천도한 이후에도 호복 금지했다라고 해서 진짜로 호복을 안 입었냐?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 같은 경우는 자료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보면 선비어 계속 썼습니다. 그 유목민들이 먹는 그 육고기, 양고기를 비롯해서 양유, 마유주 이런 것도 당연히 먹고 마셨던 거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낙양에서 서양 문화도 발전했어. 그래서 낙양은 유목민들의 초원 문화와 중국의 한문화, 서양 문화가 공존하고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계에서 멜팅팟, 즉 중국 문화로 동화됐다라고 주장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문화가 공존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중국에 있는 중국 위진남북조 사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니까 일부 일본 학자들과 미국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특히 미국 학자들이 동의하는 이유가 자기네들도 처음에는 유럽에서 건너왔던 사람들이 앵글로색슨을 비롯한 영국 문화를 주체로 한 미국 문화에 동화가 되었다라고 봤죠. 그래서 멜팅팟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나라의 말을 사용하고 특히 히스패닉 계열 멕시코나 중남미 지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주로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하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문화를 계속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양한 종족들이 사는 만큼이나 각각의 인종과 그 문화, 언어 같은 것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사회죠. 예를 들면은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재미교포들이 영어 쓸까요? 영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LA나 그런 한인타운에 가게 되면은 영어를 모르더라도 거기서 한국말만 쓰면서도 지금까지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 히스패닉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한족 중국인들이 유목 문화와 서양 문화를 수용했던 예도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사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시가온에 있는 기록이죠. 제 애 한 사대부가 있었는데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제게 자식이 있는데 이미 나이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목 글과 소를 능숙하게 씁니다. 선비말과 비파타는 것을 가르쳤는데 점차 이를 통달하고자 애썼습니다. 이를 능숙하게 하면서 공경들을 섬기면 총애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당시 나는 머리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이상하도다. 이 사람의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여. 만약 이렇게 하여 경상의 자리에 오른다 한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쟤는 북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북제의 어떤 사람이 이 안지추에게 자식에게 문서행정에 필요한 글과 소라고 하는 걸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선비 말 비파타는 거를 가르쳤다라고 하죠. 비파는 중앙아시아에서 전파된 악기입니다. 선비말과 비파를 가르친다. 이건 당시 북제의 지배층들이 선비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를 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앙아시아의 비파를 비롯한 서역 음악이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배층들한테 찬란한 중국의 문화를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지배층들이 사용하는 이런 문화를 배워서 그들한테 아부해야지 출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지추는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출세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선비말을 잘하고 비파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지금 북제서에 있는 기록들을 찾아보게 되면 조형과 그 아들던 조정 이 두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조정은 아예 그 사람의 열전을 보게 되면은 선비어에 능통하고 비파와 서역의 춤에도 능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두 사람이 있는데 모두 총명하고 관심이 광범위하지만 도리어 그들의 이름을 드날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악의 지식은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기 부족하고 사학의 지식은 다른 사람과 깊은 토론을 하기 부족하다. 그들의 문장도 모아서 기록하여 전할 것이 없고 서예 작품도 보존하면서 감상할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 점을 쳐도 6번 중에 3번만 맞고 의학으로 병을 다스려도 10번 중에 5번만 나는다. 음악도 수십 명 아래에 있고 궁술도 많은 사람 가운데 평범한 실력이다. 천문, 서회, 기박, 선비어, 호인의 문자, 호인들이 그림 그리는 기름, 연금술로 은을 만드는 것 등과 같은 이런 종류를 대충 약간 알고 있을 뿐 모두에 정통하지 못하다. 애석하다. 그들이 이런 최고의 총명을 갖고서 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을 없애고 하나에만 매달린다면 반드시 뛰어난 경지에 이를 수 있었을 텐데
이 글은 안지추가 한인들, 중국인들한테 다른 거 괜히 하지 말고 유학과 사학, 중국의 학문에 대해서 공부해라 라고 주장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당시 중국인들이 궁술, 이거는 주로 선비인들을 비롯한 이민족 기마민들이 잘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선비어, 호인들의 문자, 여기서 문자가 선비인들이 문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서 여기 나오는 문자는 아마 서역인들의 문자로 생각이 됩니다. 호인들이 그림 그리는 기름, 호도유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서역의 문화가 중국에 들어와서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칭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당시에 관리들은 학문보다도 잡기에 능해야지 출세할 수 있다. 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들 가운데서 선비어와 서양 문화를 알아야 됐고, 그 당시에 일부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관리로 출세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것들 잘 향유하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에 중국의 여러 지역들을 박물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거는 하북성 자현 만장 북조 벽화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덤은 지금 문선제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귀중품들은 이미 도굴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건 도용들인데, 이 도용들을 보면은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중국인은 아닙니다. 분명히 중앙아시아 서역으로 대충 통칭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사람의 복식으로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보시고 있는 거는 보병, 일반 그 군인들입니다. 그 손에 검문에 구멍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당시에 창을 끼워놨을 겁니다. 창을 끼워놨는데 이 창이 때가 1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부스러져 없어지게 된 거죠. 여기서는 오른쪽이 위에 가 있는 우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중국의 전통적인 복장이겠죠. 그 다음에 보시고 있는 이 인물도 우임의 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빨간색의 옷을 입은 이 사람은 좌임의 복장, 왼쪽이 위로 와 있죠. 좌임의 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인물도 좌임의 복장이죠. 지금 보시고 이건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우임의 복장. 지금 가운데 앞쪽과 뒤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좌임, 뒤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우임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라고 하면 당시에 좌임의 복장은 확실하게 유목민들의 복장이죠. 그래서 국제 문선제 시기에 중국인들과 이민족들은 좌임의 복장을 착용하는 사람도 있고 우임의 복장을 착용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북성 박물관에서 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발굴 보고서까지 봤는데 중국 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좌임의 복장인지 우임의 복장인지 이거를 표기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하북성 박물관에 가서 일일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게 좌임 몇 개, 우임 몇 개인지 세봐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무덤이 문선제 무덤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주인공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주인공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문선제 시대의 문관과 무관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문관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 좌임의 복식, 유목민들의 복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좌임과 소매가 좁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는 말을 타는 기마민들만 원래 입었던 옷이에요. 거기다가 가죽으로 만든 신, 이 네 가지 정도가 그 유목민들의 복식의 가장 큰 특징인데, 여기서 좌임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게 여전히 적어도 한족들, 한인, 중국인들 중에서도 유목민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동성 성회 도청 소재지인 제남시에 있는 산동성 박물관에서 본 거인데, 제남시 동팔리와 북주 벽화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병사들인데 우임의 복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성들 4명이 있는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에 있는 두 여성이 모두 좌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성들은 좀 불명확하긴 한데 오른쪽 사진에서 왼쪽은 우임, 오른쪽은 우임. 그래서 이게 우임인가 좌임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른쪽은 좌임이네요. 왼쪽은 좌임인지 우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당시 여성들이 좌임의 복식을 입고 있었다. 여기서 이 지역이 당시 행정구역으로는 제주라고 해서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좌임의 복식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신기했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사진 2개 사진에 있는 4명 모두 좌임의 복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사진에서도 왼쪽 사진에서는 좌임, 오른쪽 사진은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는 2명 모두 좌임의 복식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4명은 중국인은 아니고 생긴 거는 코카서스 인종이라고 하는데 눈이 푹 들어가고 눈이 좀 뚜렷하죠. 그 다음에 코가 좀 나온 형식인데 지금 보니까 아랍 계통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 아랍인들이 색깔이 흰색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니까 왼쪽에서 두 번째 보니까 원래 흰색이었나 보네요. 흰색으로 만든 모자 같은 걸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아랍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뭉뚱그려서 서역은 중국 서쪽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뭐 중앙아시아나 인도, 아랍 이런 지역을 지칭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마도 아랍 사람들이 이 시기에 뭐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겠네, 유대인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북제 시대 때 이 산동성에 있는 그 제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죠. 여기서 보시는 것도 둘 다 좌임의 복식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청주 부가묘 화상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담도라고 하는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아래에 있는 인물이 상인이고 왼쪽 위에 있는 인물이 하인이라고 합니다. 이 하인이 들고 있는 게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산호라고 해요. 산호는 상당히 비쌌죠. 이 산호는 서진시대 때 부자였던 석숭이 10개 가까이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석중과 부를 다퉜던 왕계가 불리하게 돼서 서진무제가 황제가 가지고 있는 산호수를 보여주면서 석숭이랑 대결하라고 합니다. 석숭은 깨버린 다음에 자기 집에서 산호 모두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가지라고 했었죠. 그만큼 당시에 아주 비싼 보물이었는데 이 산호를 거래하는 장면입니다.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딱 봐도 코가 큰 사람인 거 보니까는 코카소스 인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 사람이 입은 옷이 왼쪽에 있는 옷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복식과 비슷하다. 그래서 아마도 소고드인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구드 상인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산동성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참 이거를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새가 날고 있죠. 굳이 이 새를 왜 그렸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새는 센 무르브라고 하는 새인데 이게 조로아스터교의 미술에 자주 등장하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조로아스터교와 소그드 미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기록을 보게 되면은 문헌상으로는 지금의 산동성 지역에 있는 당시에 제주라고 하는 지역이 서양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문헌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들어왔을까? 다만 제가 추정하는 거는 이 부가묘 화상석 상담도라고 하는 데서 하인이 받들고 있는 게 산호라고 하면 이 산호가 주로 남방 지역에서 출토가 됩니다. 동남아시아나 인도양 연안 지역에서 출토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바닷길을 통해서 산동성 지역으로 왔던 서역인, 구체적으로 어디 출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서역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청주 용흥사라고 하는 데서 불교 조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직접 이 박물관까지 갔다 왔죠. 여기 나오는 불상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배가 나오고 뚱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날씬하고 몸매가 볼륨이 있는 이런 몸매가 있는 거 보니까 참 부럽군요. 근데 되게 중국 불교 부처들은 이런 식으로 호리호리하게 만들지는 않는데 그거보다 다음에 있는 이게 불교 조상인지 아니면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 보이는 새 인물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서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흥사에서 발견된 이거는 조상인지 아니면 그림인지 아마 그림일 거예요. 그림에서 이런 서역인의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 아마 이 지역에서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역인이 살고 있었던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굴보고서나 다른 중국 학자의 연구에는 나오는데 제가 갔던 청주박물관에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그 불상들 중에서 서역인들 특히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던 이라든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일반 대중에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당시에 중국에서도 그 전에 후한의 낙양도 그랬었고 여러 수도 정도에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살고 외국인들의 문화가 일부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한의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왕이었던 영제는 서양 문화를 되게 좋아했다라고 해서 황제 때문에 지배층들이 서양 문화를 따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는 수도도 아니고 전방은 아니지만
문화적 중심지라고 볼 수 없는 산동성 지역에서 서양 문화와 그 다음에 좌임의 복식을 비롯한 유목민들의 초원 문화가 동시에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면은 참 놀랍죠. 우리나라의 예를 살펴볼까요?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 주둔했던 일본인과 일본 관리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이 당시에 인구 10%는 안 됐겠죠. 중국인들 논리대로 하면은 일본인이 소수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일본인이 한국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야 되는데 그랬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일제 밑에서 관리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식, 심지어는 일본식의 집이나 일본식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중국인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당시 지배층이었던 선비인들의 아부를 해가지고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면 당연히 선비의 말을 사용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고 다 그랬을 텐데 왜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지배하는 이민족들은 모두 중국말을 쓰고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중국 음식을 먹었다라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 청주, 제주 지역에서 발견이 된 서양 문화나 유목민의 초원 문화를 보면서 적어도 당시에 북이와 동이북제 시대 때 지배층들, 한인 지방 세력 가운데에서도 자기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이 선비 문화와 서양 문화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선비인들 중에서 중국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한인 중국인들 가운데서 초원 유목민들의 문화와 서양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민족의 문화가 중국에 영향을 준 예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목민들이 중국 문화에 끼친 영향, 대표적인 게 바지입니다. 바지는 원래 말 타고 다녔던 기마민들이 주로 입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심히 서양 영화 중에서 그리스 로마와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 바지를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남자들도 원피스라고 해가지고 윗 옷이 남자의 성기 정도를 가릴 정도의 원피스를 주로 입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지는 말을 탈 때 안장을 얹거나 안장을 얹지 않거나 옆에 사타구니라든지 그런 부위가 말에 닿아가지고 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바지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고 하면 북방 지역은 춥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을 때 아예 그 바지의 안쪽을 묶어 놓습니다. 우리는 바지를 입을 때 그냥 터놓잖아요. 근데 겨울바람이 그 바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춥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분을 막아버리면은 안에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바지를 입었던 거는 기마민들,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유럽에서 주로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지를 입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쌍낄로트 무산자들을 말하죠. 쌍낄로트는 낄로트 즉 그 말 타고 다니는 바지를 안 입었던 사람들을 쌍낄로트 쌍은 영어의 without이에요. 그런 바지를 입지 않았던 사람을 쌍낄로트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반대로 말하면 당시 지배 계급이었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 타고 다니기 위해서 바지를 입었고 승마용 바지겠죠. 이런 승마용 바지가 지배층을 귀족을 상징하는 용어였기 때문에 낄로트와 쌍낄로트가 나눠지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런 바지가 나중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 점차적으로 중국에 있는 하층민들한테도 퍼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군데 답사를 다녀보고 사진을 찍어본 결과 그다지 많이 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기시대 때 도용에서는 이 바지를 입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바지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육식 이 시기에 그 재민요술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고기 양고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기가 있었고 맥적이라고 하는 요리도 있습니다. 맥은 예맥할 때 쓰는 맥인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대부분 이게 지금 불고기의 원조라고도 주장을 하는데 뭐 정확하게 그런지 아닌지 모르죠. 하여간 다양한 고기가 있는 걸로 봐서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의 음식이 당시 중국인들 지배층들이 먹는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고기가 위진남북조를 거치면서 당, 송 시대에 이르러서 중국인들의 주류에서는 이 개고기가 사라지게 돼요. 원래 개고기는 고대 시대 적어도 지난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최고의 고기 요리라고 했었습니다. 혹은 고기 재료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하는 가장 큰 효도가 개고기 요리를 해서 부모한테 바치는 게 가장 큰 효도라고 하더라고요.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다른 고기를 먹어도 개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개는 자신들이 양이나 소 같은 이런 가축들을 키우는 동반자이자 친구이자 동반자이기 때문이죠. 혹은 동업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개고기를 먹지 않는데 이런 풍습이 중국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물론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 있어요. 동북지역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조선족이죠. 뭐 우리 혹은 그쪽에 있는 여진인들도 만주인들도 개고기를 먹었는지 알 수 없고 박쥐, 개, 원숭이, 골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주로 먹는 애들 광동성 애들 홍콩도 광동성의 저기 일부인데 그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중국인들은 거의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라고 중국 문화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 그 여러 지역에서도 먹을 수 있죠. 제가 중국 모두 다녀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고기 터부하는 게 적어도 문헌 기록상에서 개고기 요리법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 유목민들이 개고기를 안 먹는 이런 풍습에서 유래됐다라고 다수의 음식문화 연구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서양 문화의 도입이라고 하는데 좌식 생활, 침대, 식탁,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일부 사람들은 서역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고 일부 사람들은 유목민으로부터 전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중국인들이 지금처럼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 보면은 다 다리가 긴데 물론 저는 아니죠. 이처럼 다리가 길어지게 된 게 침대, 식탁, 책상, 의자 이런 거를 싸게 되는 거죠. 아니면 땅바닥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게 되다 보면 다리가 저처럼 짧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 서양 문화 혹은 유목민 문화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탁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 전에는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을 놓고 거기서 앉아서 먹잖아요. 그때는 중국인들은 지금 일본 사람들처럼 각자 모여서 음식을 먹더라도 자기가 먹는 밥과 국, 반찬 같은 거를 놓아가지고 먹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 식당 같은 데서 식판에다가 여러 가지 밥이랑 국이랑 반찬 같은 거 놓고 먹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먹다가 나중에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만 이제 요리들을 모아놓고 각자 먹고 싶은 만큼만 떠먹는 식으로 바뀌게 됐던 게 이 식탁과 의자가 도입이 된 다음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집 짜장면 같은 거 말고 좀 비싼 거 코스 요리 같은 거 시킬 때 사람들이 놓고 둥근 저기를 회전시키면 거기서 떠가지고 먹는 이런 형식으로 바뀌게 된 게 바로 이때부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은세공품이나 미술들도 서역이 중국인들한테 준 영향이었고 앞에서 살펴보신 조로아스터교나 소구드 미술도 이미 북위시대와 동이북제시대 때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국 북조 시대에는 일방적으로 중국 내지로 들어왔던 이민족들 선비, 흉노, 갈강저, 정령, 구지 뭐 등등해서 이런 사람들이 중국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된 것이 아니라 이들도 중국인들의 영향을 줬고 특히 일부 지배층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점을 문헌과 여러 가지 이미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이전기의 수도 평성과 후기 수도 낙양을 다룬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或把鲜卑从森林草原一路打上，再次迸发出耀眼的荣光，建立了复兴的功业。北魏道武帝拓跋圭天清元年7月迁都平城。至孝文帝太和18年10月迁都洛阳，历经97年6帝7世，期间平城经历3次建设时期。道武帝至明元帝前期为仿造中原时期，以汉平城为基础，参照邺北城、西晋洛阳城等，形成宫与城2重结构。宫区分西宫与朝堂2组轴线的建筑区。此外，还有中宫与东宫，外城开12门，城西有交接口，城北有占地较大的鹿苑，城南初步规划了都街及2侧区域。明元帝后期至太武、文成时期，是平城建设的扩张和创新时期。汉平城向南扩展，形成外城，周围
20里，外面再加筑郭城，周回30里。郭城内南部全部筑为坊区，汉平城之内改变东西宫等多宫制，形成单一主体的皇宫永安宫。郭城外北部划分为西、北、东3院，京城附近4方各筑行宫。孝文帝时期是深入汉化时期，建造了中原王朝的传统礼制性建筑明堂，集布阵、祭祖、观天象于一体。宫中的很多建筑、城门等，采用传统中原的观念和形式。总之，北魏平城的建设，既大量吸收了中原的形式，又保留鲜卑自己的传统，如西郊有郊天塔。另外，在驻外过程划分坊区，将多宫制向单一的皇宫过渡方面，具有创新意义。洛阳位于今河南省西部，背依邙山，南面洛水，在中国古代被称为天下之中，是华夏文明的重要发祥地。汉晋之后，北魏在此建都。北魏孝文帝拓跋宏自幼受汉文化熏陶，始终有一统天下、民族大融合的抱负。5世纪末期，代北平城已经逐渐不能适应北魏的发展形势，孝文帝决定迁都至黄河流域的洛阳。迁都的主张一经提出，臣的极力反对。孝文帝决心已定，便借南征为由，使迁都之时。太和18年，公元494年，成功将国都从平城迁往了洛阳。到534年，北魏分裂，共持续40年，称为洛阳时代。迁洛之后，北魏增修了宫城、内城、外郭城3重城垣，规模宏大，总面积达100平方公里。其中，宫城为皇室所居，宫城外是官署、贵族宅地、朝廷祭祀场所和皇家佛寺。最外层为外郭城，以居民里坊为主，还设置大市、小市等工商业区。洛阳城的规划布局科学合理，对后世，特别是隋唐长安城和洛阳城的建设影响较大，在中国都城建设史上占有重要地位。在洛阳，孝文帝推行了语言、服饰、籍贯、县市、婚姻等诸方面的改革，掀起了规模巨大的汉化运动。鲜卑族和汉人进一步融合，使北魏国力增强，以至于南朝人也感叹到：抵制洛阳，乃至衣冠人物尽在中原，非江东所及也。洛阳成为国际大都市，与西域各国使节来往频繁，胡商贩客众多。北魏皇帝把佛教定为国教，开凿了规模宏大的龙门石窟，修建皇家寺院永宁寺。城内的寺院多达上千座，崇佛之风盛行。这时期的洛阳，各民族在此交流，多种文化在此碰撞，文明在此升华，共同谱写了北魏洛阳时代民族融合的华丽篇章。